이 집에서 벌어진 일, 아들을 속이고 사채를 받고 다른 남자와 만나는 며느리, 그녀에게 돌아온 최후의 날 직접 확인하세요. 서정 희육 17는 오래된 목재 냄새가 스며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걸음. 하지만 마음속에는 며칠째 낯선 불안이 떠다니고 있었다. 며느리 윤서연 38이 최근 들어 부쩍 전화를 피해 다니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한 것. 심지어 아들 민수 40일까지도 눈치를 보는 듯했다. 정희는 평생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람이었다. 억척스럽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성향. 그녀의 성품 덕에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처럼 온화한 분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 복 많으신 거죠. 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며느리 복이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었다. 서연은 깔끔하고 예쁘고 예의도 바른 척 카메라 앞에서만 잘하는 사람이었다. 결혼식 날도 그랬다. 어머니 앞으로 민수 잘 부탁드릴게요. 밝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사라졌다. 정희는 그 미묘한 변화가 늘 걸렸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그렇듯 정확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을 찾았다. 몇 번이나 방문을 사양하던 서연이 마침내 승낙한 날. 문이 열리자 서연은 당황한 듯 급히 머리를 정돈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해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정희는 손에 든 반찬을 건네며 집안을 둘러봤다. 겉은 정갈했다. 늘 그렇다. 하지만 정희가 작은 변화를 놓칠 리 없었다. 신용카드 명세서 봉투 여러 개, 현관에 쌓인 택배 박스, 쇼핑몰 고급 브랜드 스티커, 낯선 남자 향수 냄새. 정희는 머릿속 퍼즐을 조용히 맞추기 시작했다. 서연이 다급히 박스를 숨기며 말했다. 아, 이거 그냥 회사에서 공동 구매한 거예요. 싸게 나와서. 싸게 나온 물건이라기엔. 박스엔 명확히 적혀 있었다. VIP 한정 프리미엄 라인.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다. 아마 이 집 안에는 지금 서연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서연은 자리에서 몇 번이나 허둥지둥 일어났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가리고 부엌으로 뛰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톤은 확실했다. 불안, 초조, 짜증, 그리고 마지막엔 꼭 한마디.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해결한다니까.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바로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유는 늘 같은 이야기였다. 회사 스트레스. 하지만 정희가 생각해온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스트레스는 사람의 가장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니 지금의 서연은 가면을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라는 뜻.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엔 이미 작은 결심이 생겨났다.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는 너무나도 우연하게 나타났다. 정희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다가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서연이 급히 뛰어와 문을 막았다. 어머니, 거긴 제가 청소 중이라서요. 거긴 안 돼요. 정희는 잠시 멈췄다. 화장실을 청소 중이라면서 문틈으로는 싱그러운 방향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청소 중의 냄새가 아니다. 감추고 있는 냄새였다. 하지만 정희는 억지로 열지 않았다. 대신 문틈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작은 물건을 보고 말았다. 와인색의 노트 한 권.
표지에는 금박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프라이벗 레저 Y. S. Y. 개인 장부 윤서연.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장부? 며느리가 왜? 그날 밤 아들 집에서 잠시 머무르게 된 정희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조심스레 방에서 나왔다. 그때 거실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서연이 노트를 펼쳐두고 울고 있었다. 옆에는 각종 대출 문서, 그리고 상환 독촉이라고 적힌 서류 더미. 정희는 숨을 삼켰다. 카드론, 사채, 개인 대부업체까지 합계 금액 1억 8천만 원.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메모에 적힌 이름. K오빠 3개월 내 반드시 갚기. 정희는 눈을 의심했다. 며느리의 필체로 남겨진 단어. 오빠? 그 호칭은 민수가 아니라 다른 남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미심장한 문장. K오빠 말대로 민수 몰래 해결해야 한다. 걸리면 끝이다. 정희의 손끝이 떨렸다. 서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제발 이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아. 민수까지 잃을 순 없어.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짧게 딱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침이 되기 전 정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내 아들, 내 가정, 내 인생을 농락하려 해? 정희는 평생 남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겸손했고 온화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가족을 이용하는 자, 사람의 마음을 토막내는 자, 그리고 거짓으로 자신을 덮어 씌우는 자.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나섰지만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서연의 움직임을 살폈다. 서연은 정희가 떠나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어제 말했잖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아니, 시어머니는 몰라. 아니, 절대 모르지. 그 사람은 멍청하니까. 정희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멍청하니까.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서연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문 뒤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정희는 웃음도 분노도 아닌 차갑게 식은 결심만 남았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온 즉시 서연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정희에게는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있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의 친구, 법무사 사촌,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경찰관. 하나씩 질문해가며 퍼즐을 맞춰가던 중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연은 결혼 전 일명 로맨스 스캠 형태의 사기 연루 정황이 있었다. 남자 둘이 차용증에 서연 이름을 적어둘 정도로 상당한 빚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중 하나가 바로 장부에 적힌 이름. 강도현. K오빠. 현재 사채업과 개인 대출 브로커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위험한 사람. 정희의 손이 떨렸다. 아들이 얼마나 순박한지 아는 정희는 몇 초 동안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밤 정희는 은밀히 아들 민수를 불러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요즘 서연이가 무슨 일 있니?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사실 서연이가 요즘 돈을 좀 써요. 회사 일이 많다면서 카드값이. 그런데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 안 하려고 했어. 민수의 눈빛엔 순수함이 가득했다. 정희는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혹시 빚 이런 건 없지? 민수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가 오긴 했어. 빚을 갚아라고.
그런데 서연이가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고. 정희는 심장이 철렁했다. 며칠 후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갔다. 정희가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여기 민수 씨 집 맞죠? 아, 어르신이세요? 빚 문제로 왔는데요. 정희의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다. 어떤 빚말입니까? 남자들은 서연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내밀었다. 대출금 미상환 보증인 민수, 연체 4개월 사채 전환 예정. 정희는 숨이 턱 막혔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게 있다고 했나요? 남자둘은 찡그리며 말했다. 며느리세요? 그럼 아시겠네요. 요즘 남편 몰래 돈 쓰고 남자 문제도 있다던데. 뭐, 저희는 돈만 받으면 돼서.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다. 남자 둘이 돌아간 뒤 정희는 현관문 앞에서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마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날 밤 정희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당신의 진짜 얼굴을 내가 봤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조용히 움직였다. 생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미행을. 그녀는 그렇게 시작했다. 서연이 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는 순간 정희는 바로 뒤에서 또 다른 택시를 불러 따라 붙었다. 서연이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대형 백화점도 카페도 아니었다. 강남의 허름한 주택가 골목. 그 중에서도 지하룸까지 있는 오래된 가정집. 서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철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정희는 그 안에서 나오는 남자를 보고 숨이 멎었다. 강도현. 사진에서 보던 얼굴 그대로. 건장한 체격, 문신, 무자비한 눈빛. 서연은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나 정말 최대한 구해올게. 시어머니랑 남편 모르게 제발. 도연은 비웃었다. 너도 이제 한 게 아니야? 민수한테 말해. 걔가 돈 잘 벌잖아. 가정적인 척하는 그놈이 네 빚까지 대신 갚아주겠지.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 민수가 알면 끝이야. 나 진짜 죽어. 그 말에 도연은 서연의 턱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럼 빨리 가져오라고. 더 끌면 너도 남편도 곤란해져. 정희의 손은 문틈을 잡은 채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서 민수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자기야, 이번 달 회사에서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좀 돈 쓸 일이 많았어. 카드값이 좀. 혹시 500만 원만 돌려줄 수 있을까? 민수는 아무 의심 없이 말했다. 그 정도는 괜찮지. 당신 힘들면 내가 도와야지. 정희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너무 순진하다. 너무 바보 같다. 저 아이는 세상에 이렇게 부드럽기만 하니. 이런 며느리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들을 불쌍하게 여긴 눈물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며칠 뒤 정희는 서연의 뒤를 다시 따라붙었다. 이번에는 도연이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었다. 서연은 차를 몰아 호텔로 향했다. 호텔 뒤편, 조용한 비즈니스 스위트 출입구.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렸다. 몇 분 뒤 정장 차림의 다른 남자 한 명이 나타났다. 도연이 아니었다. 훨씬 젊고 잘 차려입은 남자. 서연은 매우 익숙한 얼굴로 그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여기야.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정희는 숨을 삼켰다. 또 다른 남자? 둘은 자연스럽게 호텔로 들어갔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은밀해 보였다. 정희는 서연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며칠 뒤 민수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혹시 서연이 요즘 어때 보여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힘들어 보이긴 하던데.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 있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요즘 자주 늦게 들어와.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는 잠시 주저하더니 덧붙였다. 엄마 혹시 서연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닐까?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아들이 의심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희는 절대 지금 정답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민수야, 섣불리 의심하는 건 위험하다. 오해일 수도 있고 꼭 사실을 확인하고 말해야 하지 않겠니? 민수는 답답함을 토해냈다. 맞아 그런데 이상해. 가끔 내 카드로 결제된 내역도 모르겠다고 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정희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증거가 완벽히 모이면 그때 너에게 진실을 보여주마. 그리고 사건은 급격히 폭발했다. 정희가 민수의 집에 머물게 된 날, 민수가 서연에게 말했다.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 더 빠졌던데? 나도 모른 결제야. 서연은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말했다. 당신이 술 먹고 결제한 거 아니야? 민수는 난감해하며 말했다. 내가 그날은 당신이랑 영상 통화하고 바로 잤는데? 서연은 짜증을 내며 소리를 높였다. 그래. 당신이 기억 못하는 거지. 내가 왜 당신 결제 내역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걸 봤다. 저건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서연아,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서연은 잠시 굳더니 갑자기 민수에게 울먹이며 달려들었다. 자기야 미안해. 나 사실 회사에서 왕따 당해. 민수는 당황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후배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을 좀 했어. 당신이 알면 걱정할까봐. 정희는 놀라웠다. 눈물?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민수의 얼굴은 금방 무너졌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서연은 민수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속으로 미세하게 웃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불현듯 소름이 돋았다. 그 밤 서연은 민수가 잠든 뒤 정희에게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민수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신 건 아니죠? 정희는 놀랐다. 무슨 말이니?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민수가 요즘 괜히 저를 의심하던데 혹시 와서 뭔가 보신 거 아니에요? 정희는 침착하게 말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서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롭고 서늘했다. 어머니, 그냥 조용히 계세요. 민수 앞에서 괜한 소리 말고 괜히 오해 사지 마시고요. 정희는 멍해졌다. 이 아이는 이제 시어머니를 대놓고 위협하는구나. 그날 밤 11시 정희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서정희 어르신 맞으시죠? 발신자는 강도현. 정희의 등골이 오싹했다. 문자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정희가 서연을 미행하던 장면이 찍혀 있었다. 괜히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리도 할 말 있으니까. 정희는 손에 든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남자는 어떻게 내 번호를
그녀는 곧 바로 떠올렸다. 며칠 전 현관 앞에 왔던 그 사채업자 맨 2명. 아마 그중 하나가 몰래 그녀의 연락처를 가져갔을 것이다. 정희는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정희는 민수가 회사를 간 사이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서연아,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니? 서연은 처음엔 멍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뭐하러 숨겨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 강도현이라는 사람, 아는 사이냐?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해?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숨겨놓은 장부도 봤다. 너희 둘이 주고받던 메시지도 봤다. 그리고 호텔에서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봤다. 서연의 눈빛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했다. 놀람? 아님 죄책감? 아니었다. 그녀는 공포가 아닌 분노를 드러냈다. 어머니, 진짜 미쳤어요?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 서연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뭔데 제 사생활을 캐고 다녀요. 이 집에 도움도 안 주면서 남편한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너, 내 아들 망치고 있어. 서연은 비웃었다. 망치긴 누가 누구를 망쳐요? 민수 같은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하라면 하는 사람. 정희는 말을 잃었다. 서연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어머니,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면 죽는 건 저만이 아닐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정희는 서연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에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는 동안 머릿속에는 단 한 생각뿐이었다. 이 아이는 이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렸구나. 서연이 버릇없이 대들고 핏대를 세우고 자신을 협박까지 한순간부터 정희는 이미 모든 감정이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두려움은 있었다. 하지만 분노가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몸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더 이상 공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작은 USB를 꺼냈다. 10년 전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 중 하나였다. 정희는 전 남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일을 도우며 익힌 습관이 있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록하라. 그것도 조용히. 정희는 서연을 미행하며 찍은 사진, CCTV처럼 보이는 주변 촬영 화면, 장부에서 복사한 내역들, 핸드폰으로 캡처한 메시지들, 모든 것을 그 USB 하나에 차곡차곡 옮기기 시작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정희의 눈빛은 점점 굳어졌다. 도연과 서연의 지하방 미래, 호텔 출입증 찍히는 서연의 모습, 강도연의 대출 내역, 서연이 보낸 이체 내역 기록, 민수 몰래 해야 되라는 메시지. 정희는 USB 파일 이름을 하나씩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아직 아니야. 아직은 아파할 때가 아니야. 정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증거 수집이라는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행위.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누군가의 마음이 부서지는 걸 동반해도 결국 드러나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정희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발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봤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2명이 20m 거리에서 정희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눈은 피하지 않았다. 한 명이 말했다. 정희 어르신이죠? 누구십니까? 도연 사장님이 연락 좀 받아달라고 하시네요. 정희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꽉 쥐었다. 난 그 사람과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가 느릿하게 걸어오며 말했다. 그런데 사장님은 할 말이 많으시대요. 며느리 서연 씨 문제로. 정희는 발가락 끝이 떨렸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그 말에 남자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깔보는 웃음. 어르신, 요즘 어르신이 서연 씨 뒤를 몰래 따라다닌다던데. 그거 사장님 마음에 안 든대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남자는 가까이 와서 정희의 귀에 바짝 대고 말했다. 괜히 어르신까지 위험한 일에 끼지 마시고요. 정희는 소름이 끼쳐 몸을 움츠렸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정희는 그대로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고 손이 떨렸고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남자들, 서연이랑 얽힌 이 남자들은 민수의 인생을 망칠 거야.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끝낸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 후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서연이 좀 이상해. 정희의 손이 떨렸다. 왜 그러니? 민수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도 새벽 2시에 들어왔어.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이라는데 술 냄새도 별로 안 났어.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의심스러운 지출은 더 없니? 민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카드값이 또 늘었어. 이번엔 180만 원. 영수증도 없어. 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민수야, 너 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하지만 너도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민수는 갑자기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는 서연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서연을 보면 마음이 불안해. 정희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아들 목소리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지금 고백할 수는 없었다. 아들이 아직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틀 뒤 정희는 다시 서연을 미행했다. 이번에는 호텔도 지하방도 아닌 회의실이 많은 비즈니스 센터 건물. 서연은 걸어가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정희는 멀찍이 떨어져 뒤를 따랐다. 서연이 말했다. 알겠어. 이따가 3층에서 보자. 그리고 지난번에 준 선물 너무 좋았어. 정희는 숨을 삼켰다. 선물? 남자? 3층? 그녀는 불길한 느낌을 억누르며 계단을 올라갔다. 3층 회의실 앞. 서연은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정희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다. 이번에 나타난 남자는 정희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민수 회사의 팀장 박준석.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서연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웃었다. 서연 씨, 기다렸죠? 서연도 어색함 없이 말했다. 아니에요. 팀장님도 바쁘신데 뭐. 두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회의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벽 너머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번 와인 너무 비싼 거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서연 씨니까.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채업자 도연. 호텔에서 만난 젊은 남자. 그리고 회사 팀장 박준석까지. 서연의 삶은 정희가 생각했던 도덕적 경계를 이미 훨씬 넘어 있었고
그 경계를 부수고 달려가고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어가며 건물을 빠져나왔다. 걸음을 뗄 때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본 게 진짜일까? 그러나 머릿속으로 사진처럼 박힌 장면들은 절대 오해일 수 없었다. 도영과의 관계, 호텔에서의 다른 남자, 그리고 팀장 박준석까지. 서연은 민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만큼 위험한 여자였다. 정희는 길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이 끝없이 작아 보였다. 그러나 정희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멈추면 내 아들은 끝난다. 그녀는 가방 속 USB를 손으로 꽉 쥐었다. 좋아, 서연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한 말 그대로 해줄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 정희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다. 그런데 말이다. 넌 너무 건드렸어. 내 아들까지. 정희는 USB를 들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가 먼저 내 삶을 뒤집어 주마. 그날 밤 정희는 늦은 시간까지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장부에 적힌 빚구조, 통장 거래 내역, 서연이 숨겨놓은 두 번째 장부, 그리고 강도연이 보낸 협박 문자와 사진까지. 정희는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다. 총 채무 1억 8천, 사채업자 강도현과 지속적 접촉, 불법 고금리 대출, 남편 몰래 보낸 송금 기록, 호텔에서 만난 다른 남성, 카드 도용 정황,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붉은 펜으로 크게 표시했다. 민수에게 직접적 피해 발생.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면 그땐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 그녀는 꼼꼼하게 증거를 정리하며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정확한 타이밍을 고민했다. 아들은 너무 순진하다. 너무 착해서 서연의 눈물 한 줄이면 모든 의심을 접어버릴 것이다. 그렇기에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다. 아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정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틀 뒤 정희는 다시 서연의 뒤를 따라붙었다. 이번에도 택시를 이용했지만 이번엔 더 조심했다. 서연은 회사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간에 슬쩍 빠져나가 유명 카페에 들어갔다. 정희는 카페 밖 벤치에 앉아 꾸준히 관찰했다. 잠시 후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 호텔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잘 차려입고 세련되고 돈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서연 씨, 기다렸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연애해온 연인처럼.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쥔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서연은 카페에서 무언가를 건넸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번 건 확실히 처리해 드릴게요. 근데 남편 쪽은 정말 문제 없죠? 서연은 즉시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둘은 은밀하게 웃었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카페에서 나와 호텔로 향하는 사이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민수는 돈만 잘 벌지 머리는 별로거든요. 남자는 킥 웃었다. 그래도 남편 돈이면 좋잖아. 당신은 귀찮은 일 안 해도 되니까. 서연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민수 카드로 결제하면 모르겠지 뭐. 정희는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남자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럼 시어머니 쪽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지난번에도 뭘 캐는 것 같던데.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여자 때문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괜히 민수 엄마라고 잘난 척하면서 잠시 뜸을 들이더니 독하게 말했다. 조만간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민수가 절 더 믿게 만들면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밀려나겠죠. 남자는 흘끗 웃었다. 모자 사이 벌어놓기? 그것도 전략이지.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민수는 제가 울기만 하면 다 믿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울기만 하면 믿는다.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는 며느리. 그게 서연의 본심이었다. 정희의 눈에 천천히 독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강도현. 심장이 순간적으로 세차게 뛰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문자가 또 도착했다. 따라다니지 말라 했죠. 2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정희는 숨을 삼켰다. 그 남자는 계속 정희를 보고 있었다. 심지어 정희가 카페에서 녹음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곧바로 뒤를 돌아봤다. 그러자 블랙 세단 한 대가 골목 끝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강도연이 담배를 피우며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강도연은 차 창문을 탁 두드리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조용히 해. 정희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의 채무 문제만의 가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정희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존재였다. 그날 밤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정희에게 물었다. 엄마 요즘 서연이 너무 불안해 보여.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진 않았어?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 아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근데 이상해. 오늘도 내 카드에서 또 모르는 결제가 있었어. 근데 서연은 자기가 아니라는데.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렸다. 지금 말하면 절대 안 믿을 것이다. 오히려 서연을 감싸고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희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민수야,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단다. 민수는 의아하게 물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너도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직접 확인해 보렴. 정희의 말은 이랬지만 그녀가 준비하는 건 이미 시작된 결정적 반격이었다. 다음 날 정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는 바로 사채업자 강도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명함에 적힌 주소. 그곳은 허름한 4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다. 정희는 문을 열며 자신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밀리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사무실 안에는 남자 2명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 강도연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어르신 오셨네요. 정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나한테 왜 협박했냐? 강도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협박? 아니요. 우리는 상부상조 하자는 거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 씨 빚. 그거 따져보니 시어머니가 대신 갚아줄 상황이더라고요. 정희의 눈빛이 번쩍했다. 내가? 왜? 강도연은 짧게 웃었다. 시어머니가 보증 서줬잖아요. 정희는 몸을 굳혔다. 뭐라고? 강도연은 장부를 가져와 펼쳤다. 보증인 시어머니 서정희.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난 그런 적 없는데. 강도연은 말했다.
서연 씨가 대출 서류 가져왔더라고요. 서정희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까지 딱.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명이 위조됐다는 말이냐? 강도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모르죠. 우린 그냥 서류만 보면 되니까.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서연은 이미 시어머니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대출 서류, 전부 사진 찍어도 되겠나? 강도연은 피식 웃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죠? 정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달라지지. 아주 많이.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고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정희는 허리가 굽을 정도로 긴장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다. 이젠 확실했다. 서연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다. 단순한 외도도 아니다. 남편의 돈을 이용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위조까지 하고 그리고 사채업자까지 이용하는 아주 철저한 계산 위의 행동이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드디어 내가 숨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너희가 만든 판에서 내가 직접 끝을 내주마. 정희는 사채업자 강도연의 사무실을 나온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피곤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눈빛은 유난히 맑았다. 거짓, 위선, 외도, 위조, 사채. 서연이 버려놓은 모든 것들이 이제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확신했다. 이제 내가 끝을 내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민수에게 무턱대고 말하면 안 돼. 그 아이는 아직도 저 여자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 민수는 너무나 착했다. 그 착함이 서연에게 악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희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줄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바로 서연의 외도 현장을 민수 눈앞에 직접 보여주는 것. 증거도 필요 없다. 사진도 녹음도 필요 없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끝이다. 그날 오후 정희는 은밀히 움직였다. 서연의 일정, 동선, 만남 장소를 모두 파악해 놓았기에 어떤 시간에 누굴 만나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카페에서 만남 호텔로 이동 704호. 정희는 차분하게 준비하며 생각했다. 민수에게는 일이 생겼다고 하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정희는 평소보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혹시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민수는 바로 걱정하며 물었다. 어디 아파? 엄마 괜찮아? 정희는 슬프게 웃었다. 괜찮다. 근데 엄마가 꼭 보여줘야 하는 게 있어. 보여줘야 하는 거? 그래.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들이 있어. 민수는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갈게. 정희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 내가 진짜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정희는 민수를 데리고 호텔 입구 맞은편 주차장 차 안에서 기다렸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엄마 여긴 왜? 정희는 짧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내가 알아야 할 사람을 보게 될 거다.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정희를 보았다. 10분쯤 지나자 서연이 택시에서 내렸다. 민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서연이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지켜보자. 뒤이어.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서연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둘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수의 입이 벌어졌다. 저게 뭐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은 호텔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로 기대어 웃으며 올라가고 있었다. 정희는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저게 무슨...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저게 내가 사랑해온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말도 안 돼. 서연이 그럴 리가.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리 없다는 말 3번쯤 들었다. 하지만 결국 다 진실이더라. 민수의 눈이 붉어졌다. 10분 후 서연과 그 남자가 손을 잡고 704호로 들어갔다. 정희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가자. 더 보여줄 건 없다. 민수는 충격으로 몸을 못 움직였다. 정희는 민수를 집으로 데려가 조용히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다. 이건 서연이가 사채업자에게 제출한 대출 서류야. 민수는 눈동자가 흔들렸다. 보증인? 보증인이 엄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을 팔고 내 이름을 도용하고 대출을 받았다. 민수는 책상을 꽉 쥐었다. 위조? 서연이 이걸?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그리고 내 카드로 호텔 2번, 명품 5번, 다른 남자에게 준 선물들까지. 민수의 손이 벌벌 떨렸다. 엄마 그동안 이걸 혼자 다 감당한 거야? 정희는 미소도 눈물도 없었다. 그래. 근데 이제 너한테 말할 시간이 된 것 같더라.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럼 서연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희의 대답은 간단했다. 넌 이용하기 쉬우니까. 민수는 쓰러질 듯 뒤로 기대어 앉았다. 그 충격은 외도보다 더 아프게 꽂혔다. 정희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거실에서 맞이했다. 서연은 평소처럼 연기했다. 어머님?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앉아 있어.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앉아. 서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감쌌다. 민수야, 왜 그래? 무서워.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704호 재밌었니? 서연의 표정이 바스락 무너졌다. 뭐라고요? 정희는 말보다 더 강한 무기를 꺼냈다. 핸드폰, 녹음, 호텔 사진, 대출 서류, 위조 서명,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민수가 낮게 말했다. 오해? 내 앞에서 다른 남자랑 손잡은 게 오해야?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민수야 나 정말 힘들었어. 어머님이 나 너무 괴롭혀서. 정희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 내가 늘 써왔던 기술이잖아. 울기. 민수는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서연은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래, 그래, 인정해. 근데 너 같은 남자니까 그런 대접 받는 거야.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서연아,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 서연은 냉소로 대답했다. 사랑? 아니,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너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라. 서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나가? 법적으로 이혼 안 하면 난 이 집 며느리야. 그리고 민수랑 공동 재산도. 정희는 이미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다. 위조 서류, 불법 대출, 사채업자와의 공모, 외도 증거.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아,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야.
이혼 소송하면 너한테 돌아갈 재산은 없어.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민수야, 제발. 하지만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너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며칠 후 민수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서연은 모든 재산권에서 제외되었다. 사채업자 강도연은 위조 서류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서연은 함께 조사를 받았다. 서연이 민수 명의로 저지른 카드 사기와 위조 역시 모두 밝혀졌다.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정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틴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민수는 조용히 정희에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엄마 혼자 그 지옥을 버티게 해서.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버틴 게 아니다. 지킨 거다. 가족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정희는 그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앞으로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너 자신을 지켜라. 민수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응, 엄마.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던 평온함이 흘렀다. 그리고 정희는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아들을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 창밖엔 잔잔한 바람이 불고 긴 싸움이 끝난 자리에 고요한 안도감만 남아 있었다. 정의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이겼다.